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몇 번째 다시 녹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지금 녹화를 했더니 시간도 자꾸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요걸 1시간 만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 차례로 줄이느라고 재녹화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가 볼게요. 어,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한 서인 세력들, 인조반정으로 집권했던 서인들은 명분을 강조합니다. 명분론을 강조하는데요.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네 뭐해라 라고 부여받은 명령, 천명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게 된 직업, 왕이면 왕, 신하면 신하, 백성이면 백성. 그리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서 그걸 좀 잘 지켜야 될 도리를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학생이면 학생의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말할 때 분수라고 할 때 그 분이 이 명분의 분입니다. 그래서 서인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나라 천자를 섬기면서 백성들을 죄송합니다. 성리학적으로 교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펼쳤던 정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버리고 이 사람들은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청나라에게 졌으면서도 북부월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게 다 명분론에 입각한 행동들인 겁니다. 명분론에 입각해서 성리학적 질서, 양반에 의해서 백성들, 신분제도를 좀 지켜가면서 백성들을 교화시켜가면 된다라는 것들을 강화하는 거죠. 결국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 성리학이죠. 주시가 공자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윤휴, 박세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왜 공자님의 말씀을 주자가 해석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내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원시시대 유화학인 육경 6개 경전과 제자백과 시절에 원시 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사회 개혁을 좀 사회 모순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이런 발칙한 놈들이 있나? 너희들은 감히 유학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들이다. 삶은 난적이다. 라고 비난하며 그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억압된 나라 조선. 그렇다면 조선은 중국에서 그 성리학 다음으로 발전했던 양명학조차도 더 최신 유학인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온리 성리학인 거죠. 온리 성리학. 성리학을 절대화하게 된다. 하지만 성리학은 조선 후기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리학이 사회 개혁을 위한 사상이어야 되는데 성리학 믿고 열심히 조선에서 성리학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 더 왜 이렇게 모순이 심화되느냐. 안 되겠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학문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보면 제목이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 개혁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실학이라든가 서학, 동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방향은 민생 안정, 부국 강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론 쪽이 아니라 이제 이걸 목표로 추구를 해 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농업을 중심으로 개혁하자는 중농학파와 상업을 중심으로 개혁하자는 중상학파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농학파는 주로 백성들이 대부분 다 농민들이니까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주자. 민생 안정 쪽에 가깝겠고요. 중상학파는 나라의 전체적인 부의 파이를 키우게 되면 그거 이런 낙수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게 혜택을 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상학파는 주로 부국강병 쪽에 가깝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중심 개혁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사회 안정을 위해서 대부분이 농민들이니까 토지 개혁을 하자라는 주장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형원입니다. 선구자가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서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자. 균전론. 반개수록을 반개유형원. 그래서 책이 반개수록입니다. 유형원은 이 외에도 균전론 이외에도 양반 이거 문벌제도 문제 있다.
양반 문벌제도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제 개혁해야 된다. 노비제도도 개혁하자. 이런 주장을 펼친 분입니다. 이분의 학문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성호이익이죠. 그래서 이분 자신의 책도 성호사설입니다. 자신의 호가 성호니까 이 부분은 한전론, 땅을 제한을 두자라는 겁니다. 팔 수 있는 땅에 제한을 둬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게 되자.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영업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갖고 있게 하자. 이건 절대 팔면 안 돼. 그래서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자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분은 나라를 좀먹는 좀벌레 아시죠? 책이라든가 옷 같은 거 막 갉아먹는, 나라를 갉아먹는 6가지 좀이 있다. 그 6가지 좀에 그 유영원이 주장했던 양반 문벌제, 과거제, 노비제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광대나 무당, 승려, 게으른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돈 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좀먹는 6가지 문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여전론은 토지를 공동으로 더불어 갖고 소유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노동량에 따라서 나눠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나라, 중국 고대에 있었던 주나라의 토지제도인 정전제, 이걸 현실적으로 맞게 실시하자라는 건데요. 우물정자입니다, 이게. 우물정자의 정전제인데,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9개 등분으로 우물정자로 나누게 되면, 우물정자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9개가 되죠, 땅이. 9개로 나누는데, 8집이 9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는 각자 생산한 건 자기들이 가져가고, 가운데 하나 이건 공동으로 생산해 가지고 요걸로 세금 내자라고 하는 게 정전제입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은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금지령, 금압령이 내려지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썼던 책들이 이제 유배지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열심히 책들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입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 효과,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의 개혁론인데요.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부국강병, 이용후생을 이루자.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쓰고, 이게 이제 두터워지면 생활이 두터워진다,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북학파로도 불립니다. 북학파로 불리죠.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북국, 북쪽에 있는 나라, 청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라는 주장이죠. 대표적인 학자, 여기도 선구자는 유시입니다. 유시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유수원입니다. 유수원은 사, 농, 공, 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우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홍대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홍대용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정말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우주공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 이렇게 각광받는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기술혁신,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자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성리학을 극복하는 게 부국강병의 출발점이다. 이거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 자전설을 주장합니다. 지구 스스로 돈다. 아까 제가 선생님이 천문학자들이나 우주공학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이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 별, 다른 별에도 우주인이 산다. 이런 주장들을, 다른 생명체가 있다, 우주인의 존재,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우주공학자들이 좋아할 만 하겠죠. 그 다음에 박지원, 연안 박지원, 이건 너무 유명한 분이죠. 청나라를 갔다 온 기록,
열하일기를 남겼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써낸 사람이죠. 수레, 선박,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생산력 강화를 모색합니다. 농업 생산력? 그러면 이거 중농업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중농업화는 토지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토지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면 중상업화에서 농업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단위 면적 그에서 토지에서의 생산력을 높이는 거죠. 똑같은 땅에서라도 많이 생산되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술이 발전해야 되겠죠.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지원은 양반이 무의도시 가는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 양반전, 호질, 호랑이가 떼끼놈 한다는 호질 등을 저술했습니다. 그 다음 박제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박제가라고 하는 분이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바로 북학파가 된 겁니다. 이분은 수레와 배 이용을 적극 주장하고 소비 촉진, 우물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물물도 자꾸 길어서 써야지 또 새로운 물이 고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써라, 소비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뭔가 자꾸 사야 뭐 물건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아끼면 똥 된다. 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시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 역사와 지리 등에 관심을 갖죠. 우리나라 여기 보면 뭐 동사, 동국의 역사, 그 다음 동국지리, 뭐 이런 동국이란 동국지도, 동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동력동, 나라, 국, 동국이 뭡니까? 바로 중국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국대학교가 있죠. 자, 실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국학 연구가 확대되는데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고는 이제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책이죠. 뭐 이거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것만 나왔는데 뭐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를 쫙 정리했던 어디 있을까? 뭐 한치훈의 해동 역사 같은 책들도 있고요.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건 뭐 조선에 대해서만 더 집중적으로 정리한 연려실기술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지리서로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여기서 이중환의 택리지는 인문지리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그건 단순하게 지도라든가 지리만을 표시한 게 아니라 인문지리, 그러니까 전국을 8개 도로 나누어서 이제 좀 그 지역의 인물도 설명해주고 지리도 설명해주고 뭐 풍수 지리적인 입지 조건도 설명해주고 특산물 같은 것도 좀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인문지리서지 않겠습니까? 정상계 동국지도 선생님이 여기다 초록하트를 표시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지도하면은 대동여지도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물론 중요하죠. 대동여지도만 알고 있는데 정상계 동국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백리척을 활용해서 척도 개념으로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그냥 거의 실제 지도처럼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전도에 나오는 한반도 지도 같은 지도들을 그려내게 된 게 정확한 척도를 이용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최초의 지도가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산맥, 도로망 이런 걸 자세히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첩해가지고 뭐 좀 나눠서 갖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게 됐고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요.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의 운을 연구해서 정리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유희의 언문지, 그리고 사투리라든가 외국말, 방언이라든가 외국말을 정리한 이의봉의 고금 성림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네요. 실학은 실사구시적인 성격, 민족적인 성격, 근대지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학파들이 개화파로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한계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힘들다. 1시간에 끝냈습니다.